같아 산산. 미국의 극작가 윌리엄 인지는 독창성이란 감지 안 된 표절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좋은 걸 창작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는 뜻이죠. 나관중의 연의 또한 이야기 표절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20개 챕터나 되는 대작을 수백 년 동안 익힐 수 있는 고퀄로 계속 텐션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이야기 천재 나관중도 많은 아웃소싱의 흔적이 보이죠. 창작의 고통도 물론 컸겠지만 더 중요한 건 대중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팔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희의 가장 큰 참고자료는 중국 전역에서 앵콜 시연된 삼국지 연극 시나리오를 원나라 때 소설화한 삼국지 평화로 보이는데요. 수백 년간 대중들에게 실전 검증 완료된 이야기, 애드립, 그리고 밈의 백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평화 자체에서 이미 역사상 일어난 일들이나 초안지 연극을 차용한 경우가 있고 나관중이 자가 발전해서 차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읽었던 연희는 어떤 이야기를 차용하고 있으며 나관중 혹은 이름 모를 그의 선배 극작가 입장에선 왜 그 부분을 차용 혹은 레퍼런스한 건지 창작자의 입장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스토리의 해석에 대한 제 내피셜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비 인생엔 유난히 똥줄 타는 장면이 많습니다. 적벽대전이 끝난 후 동맹 오나라와 형주 소유권을 둘러싼 긴장감, 익주 정벌할 때 본심을 숨기고 익주목 유장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자리까지. 재밌는 건 평화에서 나관중 선배들은 이 부분들에 매크로처럼 비슷한 장면을 넣는데요. 바로 겉으로는 웃는 연회이지만 상대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장면들은 삼국지 이전 베스트셀링 스토리 초한 전쟁의 실제 기록인 홍문회의 오마주입니다. 범증의 계략으로 황후가 연회에서 칼춤을 추는 척하며 유방을 죽이려 하자 유방 장수 번쾌가 칼춤을 추며 유방을 보호하고 엄청난 긴장감 속 유방은 화장실 드립치며 도망 나오는 그 사건이죠. 평화에서도 이 클리셰를 몇 번이나 넣었는데요. 적벽대전 직후 황학루 연회에서 주유가 유비를 몰래 죽이려고 했으나 미축의 쪽지를 본 유비가 극적으로 도망갑니다. 유장과 유비의 부강회에서는 방통의 계획으로 황충이 유장을 죽이려다 유비가 이를 제지합니다. 근데 왜 이리 홍문연 클리셰에 집착했을까요? 바로 스릴러는 유머러스하고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 낙차 큰 긴장감이 올 때 가장 스릴감이 있고 파티와 살인만큼 딱 그런 반전의 감정선을 잘 표현할 제재가 없죠. 특히 당시 유비주유, 유비유장의 관계는 공통의 적을 향해 뭉쳐 서로 웃고는 있지만 매우 조만간 서로의 뒤통수를 치게 될 거라는 이중적인 감정선이 만연하기에 이를 적용하기에 딱 적당합니다. 사실 이런 스토리 구조는 고대에만 먹힌 게 아닙니다. 현대 스릴러의 거장 히치콕 또한 긴장보다도 더 중시하는 게 이완의 장치인데요. 영화 로프는 영화 내내 시체를 숨겨둔 파티장 속에서 단지 긴장과 이완을 되풀이할 뿐인데 모든 씬이 방 안에서 시작해서 방 안에서 끝나는데도 스릴감이 엄청납니다. 나관중도 선배들의 연회 클리셰 요소를 의무감에 넣긴 한 것 같지만 뇌절이라 느꼈는지 황학루 연회는 삭제합니다. 유비 손권 스릴러는 유비의 손부인 결혼식 탈출기로 충분하다 느낀 것 같습니다. 또한 유장과의 부강회에서는 위원 장임 등이 칼춤을 시작하려다가 갑자기 유비가 홍문회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라고 멘트치며 멈춥니다. 클리셰에 시동이 걸리는 듯 하다가 갑자기 작가 개입으로 기존 클리셰의 원형을 언급, 예측된 진부함을 없애버리는 나관중의 세련된 접근이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20세기 영화에 범람했던 시한폭탄 폭파 1초 전 정지 클리셰에 대해 007 골드핑거에서 보여준 유머러스한 클리셰 기출 변형씬이 생각나네요. 평화에는 없고 나관중이 창작한 내용으로 정욱 신면 매복의 개가 있습니다. 관도대전 이후 원소 막타를 칠 때 10개 방향으로 장수를 매복시킬 것을 건의하는데요. 배치한 라인업이 우주방위대급이죠. 왼쪽 하우돈 장료 이전 악진 하우연, 오른쪽 조홍 장합 서황 우금 고람. 원소는 이 공격 이후 곧 병으로 죽게 되고 원소군은 거의 리타이어되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한 전쟁을 다룬 원나라 소설 전한서 평화에서 딴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산이란 곳에서 한신이 신면 매복의 개를 쓰며 항우를 옥죄어 끝장냈다는 언급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나관중은 정사와 달리 왜 갑자기 이미 기울어졌던 전황에서
전선 하나에 불필요하게 수많은 장수를 등장시키며 원소에게 페이탈리티 엔딩씬을 만들었을까요? 사실 관도대전으로 원소군은 끝이 난 것 같지만 이후에도 원소는 나름 기주의 군현을 잘 수습하다가 조조와의 재결전을 앞두고 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 후 원소의 자녀 세력도 바로 끝난 게 아니라 서서히 밀리면서 조조에게 패배했죠. 그렇지만 적군 리더의 병사 및 서서히 밀리는 엔딩은 정쟁극 스토리를 매우 김세게 합니다. 특히 당대의 끝판왕 원소가 질 때는 좀 더 제대로 져야 타격감이 클 것입니다. 마치 신면매복에 당한 후 사면초가 상황을 한탄하는 왕년의 패왕 항우와 같이. 한편으로 나관중이 먹물과 종이 아까울 텐데 10명의 장수 이름을 굳이 다 언급한 것은 빌런 조조군 장수 타선이 거를 것 없이 세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 잠재의식은 이후 유비군이 엄청난 조조군을 이길 때 승리 타격감을 더욱 극대화하는데요. 이야기꾼 입장에서 한쪽 진영을 정말 세게 묘사하려면 단순 병력과 물량이 많은 것으론 좀 허전합니다. 강렬한 이미지로 캐릭터화된 주요 장수 여러 명을 패키징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마치 어벤져스 전력 대부분은 헐크, 토르겠지만 항상 메인 전투에는 크게 도움도 되지 않은 케바, 호크아이, 팔콘, 워머신 등이 합동해 완전체로 더욱 강력해 보이는 것과 비슷한 효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캐릭터 패키징 기법은 연희에서 단골 메뉴인데요. 대표적으로 여포 수하장수 8명, 장료, 장패, 항맹, 성렴, 송헌, 위속, 조성, 후성은 정사에 없는 8권장이란 명칭으로 평화에서 동탁 수하 때부터 세트화되어 등장합니다. 장료 빼고 장수 개개인은 큰 존재감이 없지만 8권장 세트로 묶으니 여포군의 초반 빌런 포스를 강화시키고 여포가 패배할 때 더욱 커다란 타격감을 제공하죠. 드래곤볼 마인부 편에 나오는 마계의 왕 데브라, 초반에는 여포급으로 나옵니다. 침을 뱉어 크리링을 돌로 만들고 최강자 소노반과도 호각을 다툽니다. 그러나 본인 보스 바비디가 부우를 봉인 해제하자 바로 부우에 의해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존재는 사실 부우의 등장을 위한 징검다리였던 거고, 그의 강함과 악마적 묘사도 부우를 더욱 강하고 악하게 표현하기 위했던 것이죠. 사실 정사의 삼국지 속 서서는 제갈량을 추천한 것 빼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삼국지 중반 이후 주인공인 제갈량을 추천했다는 점이 나관중으로 하여금 서서에게 원래 없었던 명참모 공적을 주고 세계관 티어1 참모로 그리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징검다리 캐릭터는 다음 클리셰를 보통 지키기 때문입니다. 1. 본인 자체도 세계관 티어1 실력을 가짐. 다만 주인공보다는 딱 한 수 아래. 2. 주인공 등장 전후에 본인은 어쩔 수 없는 임팩트 있는 이유로 떠남. 여기서 2번 대신 임팩트 없이 허접하게 떠난다면 징검다리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서서가 실제 역사처럼 단순히 어머니 찾으러 조조군으로 투항한 거라면 소계자의 임팩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인품 좋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매우 아쉬운 이유로 떠나면서 자기보다 심지어 더 똑똑하다고 한 사람으로 제갈량을 추천했어 라는 스토리를 위해서는 더욱 안타까운 이별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관중은 초안전쟁 때 실제 기록인 왕릉의 스토리를 참조합니다. 항우가 왕릉의 어머니를 잡은 후 후대하며 왕릉을 초나라로 기순시키려 하지만 왕릉 어머니는 왕릉에게 유방에 충성하라는 유언을 남기며 자살합니다. 서서의 경우는 정욱이 서서 어머니의 필체를 흉내내어 서서를 어쩔 수 없이 조조에 투항하게 했고, 그걸 본 서서의 모친이 자살하는 구조로 나관중이 리메이크하는데요. 나관중은 정욱이라는 한 명의 캐릭터에 신면매복 위나라 어벤져스를 결성하고 제갈량 징검다리 캐릭터인 서서의 비극까지 만들어내는 조조진영 최악의 흑막으로 그려냅니다. 그리고 독자 입장에서 정욱에 대한 빌드업된 분노감은 적벽대전에서 유비가 통렬하게 복수할 때 더욱 쾌감을 줍니다. 나관중은 화용도에서 정욱이 조조에게 옛 정을 생각해서 관우에게 살려달라고 빌 것을 조언하는 참 못나고 비굴한 참모 역할을 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독자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죠. 육신이 죽더라도 현세에서 보내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가수를 무대에 세우고 몇천 년간 상징물을 표현하나 봅니다. 관우도 영원히 죽지 않은 불멸의 존재가 되는데요. 연희에서는 관우가 죽을 때 손권이 관우의 머리를 상자에 넣어 조조에 바칩니다.
조조는 일생의 애증 캐릭터 관우의 머리에 대고 드립을 치는데 갑자기 관우의 표정이 살아있는 듯 움직이고 수염이 치솟죠. 조조는 이후 쇼크를 받고 쓰러지고 이내 조조 또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건 평화에 없고 나관중이 새로 넣은 내용입니다. 다만 매우 비슷한 이야기가 초안지에 있어 당대 초안지 연극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죠. 영포는 한나라 개국공신이었지만 유방은 그가 반란을 일으킬 것을 의심해 영포를 제압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유방도 죽게 되는 것까지 사실인데요. 서한연의에서는 중간에 이런 살을 붙입니다. 유방이 죽은 영포의 얼굴을 보자 영포의 두 눈에서 이상한 빛이 쏟아졌고 수염과 머리카락이 치솟으며 유방은 쓰러지게 되었다. 나관죽은 근데 왜 이 내용을 가져왔을까요? 일단 실제 조조의 최후도 유방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220년 손권이 관우의 수급을 보냈고 바로 얼마 안 있어 조조가 죽는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관우와 조조, 영포와 유방, 관계는 살짝 다르지만 모두 애증을 담고 있으며 당대를 대표한 군주와 용장들입니다. 한때는 둘 다 같은 편이기도 했으며 막판에는 왕이 된 쪽이 결국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찰나의 승리라는 것도 매우 부질없었죠. 현세에서 질긴 애증의 인연과 같이 저승가는 길도 함께 따라가며 삶을 마감하며 스토리라인 1세대들의 시간이 저무는 것이 매우 유사합니다. 어찌 보면 삼국지는 150년에 크게 별 볼 일 없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인상적인 영웅들과 스토리가 연극용 극화로 시연되더니 더욱 살이 붙으며 중국사의 수많은 밈을 반영한 스토리텔링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150년의 작은 기간 스토리 속에 사람들은 모든 전략과 사상과 리더십을 투영하며 재미있는 이야기와 떡밥을 생성하는 문학살롱이 된 거죠. 이 동아시아 문학살롱에서 우리는 배송지, 모종강, 정조임금님 그리고 침착맨님까지 2000년의 시간과 신분을 초월해서 만인이 삼국지 앞에서 평등하게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현대와 같이 박진감 넘치는 특수기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1000년 동안 각 시대 나름대로 최고 수준의 히치콕 감독과 마블 제작사가 계속 살을 붙여나가며 스토리의 횃불을 계속 활활 타도록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지금부터 1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또 어떤 삼국지를 보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게 여전히 삼국지일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그게 중국 이야기보다는 우리나라 이야기였으면 좋겠네요. 이를 위해서는 후손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며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기록들을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간 우리에게 삼국지라는 플랫폼과 문학살롱을 만들게끔 해준 정사와 다양한 사서들처럼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